나는 매일 새벽 5시에 눈을 뜬다. 몸이 자연스럽게 기억하는 시간이다. 1998년 IMF 외환위기가 한국을 휩쓴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모든 것이 불안정하다. 나 역시 그 불안정 속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벌써 6개월째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새벽빛을 받으며 나는 조심스럽게 왼손에 하얀 특수장갑을 낀다. 의사가 처방해준 이 압박장갑은 수근관 증후군으로 손상된 신경을 보호해준다. 3년 전 마지막 연주회에서 무리한 연습 끝에 얻은 결과였다. 40년 가까이 피아노를 쳐왔던 손이 더 이상 예전처럼 움직여주지 않는다. 지금 내가 일하고 있는 곳은 서울 강남의 대저택이다. 이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게 된 것은 정말 우연이었다. 주인은 김정우 변호사, IMF 이후 부동산 정리 업무로 큰돈을 벌어들인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다. 그의 아내는 한때 피아노를 전공했지만 결혼 후 꿈을 포기했고 중학교 2학년인 딸 연우에게 자신의 못다 이룬 꿈을 투영하고 있다. 나는 내 과거를 이 집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1990년대 중반 KBS 저녁 클래식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클래식계의 유망주로 주목받았던 피아니스트 송희진. 이제 그 이름은 내 가슴속 깊이 묻어둔 과거일 뿐이다. 거실로 발걸음을 옮기자 야마하 그랜드 피아노가 달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다. 3천만 원을 호가하는 고급 악기. 그러나 이 집에서는 그것이 고문 도구처럼 느껴진다. 매일 오후 4시간, 저녁 4시간씩 연우는 어머니의 강요에 못 이겨 건반 앞에 앉지만 그 눈에는 음악에 대한 사랑은커녕 두려움만 가득하다. 어제도 개인 레슨 선생님인 이미숙 교수의 날카로운 지적이 집안을 가득 메웠다. 연우야, 이래선 서울예고는 꿈도 꾸지 마. 기계처럼 치지 말고 감정을 담아야지. 이미숙 교수는 55세로 한때 연주자를 꿈꿨지만 이루지 못한 채 교육에 매달리고 있다. 학생들 사이에선 엄격하기로 유명하지만 실상은 음악의 본질보다는 입시 테크닉 위주에 치중하고 있다. 나는 조용히 피아노 주변을 청소하며 건반을 스친다. 차가운 상하 건반이 손끝에 닿는 순간 몸속 어딘가에서 잊고 있던 감정이 꿈틀댄다. 하지만 나는 곧장 손을 거둔다. 나는 이 집의 가정부다. 지켜야 할 선이 있다. 연우의 방을 청소하다 보면 침대 밑에 숨겨진 만화책들이 보인다. 세일러문, 드래곤볼, 이 나이 또래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이다. 나는 그것들을 조용히 다시 제자리에 숨겨둔다. 이 어린 소녀의 작은 저항이 그저 안쓰럽기만 하다. 아침 식사 시간은 매번 전쟁터와 같다. 연우 어머니는 연우의 연습 부족을 지적하고 연우는 말없이 눈물을 참는다. 아버지인 김 변호사는 신문만 읽으며 아무 일도 없는 듯 행동한다. IMF 이후 그는 너무 바빠졌다. 가정사를 돌아볼 여유조차 없어 보인다. 엄마, 저는 피아노가 정말 싫어요. 어제 연우가 큰 용기를 내어 한 말이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반응은 예상대로 차가웠다. 네가 뭘 알아? 엄마가 이루지 못한 꿈을 네가 대신 이루어야 해. 우리 집안에서 예술가 하나쯤은 나와야 하지 않겠니? 나는 그저 조용히 설거지를 할 뿐이었다. 가정부의 신분으로는 감히 끼어들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프다. 음악은 강요로 피어나는 게 아니다. 음악은 마음 깊은 곳에서 자연스럽게 솟아나야 하는 것이다. 오늘도 연우의 피아노 소리가 집안을 메운다. 기계적으로 음표를 짚어가는 소리, 실수가 터지고 이어지는 깊은 한숨.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3년 전의 나를 떠올린다. 무리한 연습으로 손목이 붓고 손끝이 저리던 그날들. 결국 의사로부터 더 이상 무리하면 영구 손상이라는 진단을 받았던 그 순간
그리고 IMF가 터지며 모든 연주회가 취소되고 클래식계 지원도 대폭 줄었다. 언론은 연예계 스캔들에만 관심을 보였고 예술은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나는 치료에 전념한다는 핑계로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 아무도 내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묻지 않았다. 모두 생존에 바빴기 때문이다. 그렇게 나는 송희진이 아닌 지금 이 집에서 홍씨 아주머니로 불린다. 시골에서 올라온 평범한 가정부. 왼손에 낀 하얀 장갑도 단순한 습진 때문이라고 둘러댔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씩 연우가 피아노를 치다 말고 한숨을 쉬는 모습을 보면 참기 어렵다. 그 아이 안에 잠들어 있는 음악적 재능이 잘못된 교육으로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오늘도 나는 하얀 장갑을 끼고 조용히 하루를 시작한다. 아무도 모르는 내 진짜 이야기를 가슴에 품은 채로. 오후 3시 이미숙 교수가 도착할 시간이다. 나는 거실 청소를 핑계로 연우의 레슨을 지켜본다. 55세의 교수는 한성대학교 음악과 교수이며 서울예고 입시의 1인자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녀의 교수법은 1980년대 방식에 머물러 있다. 연우야, 손목이 왜 이렇게 굳어 있어? 체르니 30번, 32번 다시. 이미숙 교수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린다. 연우는 중학교 2학년답지 않게 어깨가 잔뜩 움츠러들어 있다. 손목에 힘이 들어가는 건 당연하다. 아이는 두려움에 떨고 있으니까. 나는 걸레질을 하며 연우의 자세를 살핀다. 등이 구부정하고 손가락이 경직돼 있다. 이런 상태에서는 절대로 진정한 음악이 나올 수 없다. 음악은 몸의 자연스러운 흐름에서 나와야 한다. 틀렸어. 다시 처음부터. 체르니 30번 연습곡이 또다시 중단된다. 연우의 어깨는 더 움츠러든다. 나는 무의식 중에 왼손을 만져본다. 장갑 속에서 손목이 욱신거린다. 3년 전 나도 그랬다. 하루 10시간 이상 연습하며 손목의 신호를 무시했다. 결국 고장 나버린 내 손. 선생님, 저 정말 못하겠어요. 연우의 목소리가 떨린다. 14살 소녀의 솔직한 고백이었다. 하지만 이미숙 교수의 반응은 차가웠다. 못하겠다고. 서울예고 가려면 이 정도는 기본이야. 다른 애들은 벌써 체르니 40번도 끝냈다고. 거짓말이었다. 나는 속으로 한숨을 내쉰다. 체르니 연습곡은 그렇게 함부로 진도를 나가선 안 된다. 단계별로 차근차근 익혀야 하는 것이다. 무작정 빨리 치는 건 오히려 독이 된다. 더군다나 연우는 아직 손가락 독립성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다. 레슨이 끝난 뒤 이미숙 교수가 떠나고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돈다. 연우는 자신의 방으로 올라가 문을 닫는다. 나는 피아노 주변을 정리하며 악보를 들여다본다. 체르니 30번, 32번 연습곡. 온통 빨간 펜으로 체크 표시가 그어져 있다. 틀린 부분, 부족한 부분, 고쳐야 할 부분. 하지만 정작 음악은 없다. 기계적인 체크리스트만 남아있다. 저녁 식사 시간, 어김없이 연우 어머니의 잔소리가 시작된다. 연우야, 이미숙 선생님이 너 연습 제대로 안 한다고 하시던데. 39세인 최영희는 자신이 포기한 피아노 전공의 꿈을 딸에게 강요하고 있다. 1980년대 초 피아노를 전공했지만 집안 사정으로 중도 포기해야 했던 한이 고스란히 연우에게 쏟아지고 있다. 엄마, 저 정말 열심히 했어요. 연우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서려 있다. 실제로 연우는 하루 6시간 이상 피아노 앞에 앉아 있는다. 중학교 2학년이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많은 시간이다. 열심히 했다고? 그럼 왜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겠니?
나는 식기를 정리하며 그 장면을 지켜본다. 가정부로서 끼어들 수는 없지만 마음 한구석이 찢어질 듯 아프다. 연우의 눈에 눈물이 맺히는 것이 보인다. 밤 9시 모든 가족이 잠든 후 나는 거실로 내려온다. 달빛이 야마하 그랜드 피아노를 은은하게 비추고 있다. 나는 조심스럽게 피아노 의자에 앉는다. 하얀 압박장갑을 낀 채로 건반에 손을 올려놓는 순간 3년간 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든다. 손목의 통증에도 불구하고 손가락은 저절로 움직인다. 쇼팽의 녹턴. 내가 가장 사랑했던 곡 중 하나다. 단 한마디 한마디에 심장을 담아 연주한다. 음악은 다시 내 안에서 살아난다. 완벽하지 않다. 죽은 관중 후군으로 인해 손의 감각은 둔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살아있다. 기교가 아닌 감정으로 치는 음악. 바로 그 순간 계단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린다. 연우다. 아이는 계단 중간에 멈춰서서 내 연주를 듣고 있다. 나는 연주를 멈추지 않는다. 대신 더욱 조심스럽게, 더욱 깊은 마음을 담아 계속 연주한다. 그 어떤 말보다 음악이 먼저다. 곡이 끝나고도 연우는 움직이지 않는다. 나 역시 등을 돌린 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서로의 존재를 알지만 침묵 속에서 감정을 나누고 있다. 아주머니, 연우의 목소리가 떨린다. 14살 소녀의 가냘픈 음성. 지금 정말 아주머니가 치신 거예요? 나는 여전히 등을 돌린 채 대답한다. 늦었으니 어서 자렴, 연우야. 아주머니, 저도 그렇게 치고 싶어요. 그렇게 아름답게. 그 말이 내 가슴을 때린다. 3년간 얼어붙었던 내 마음 한 구석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을 느낀다. 연우야. 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연다. 여전히 등을 돌린 채로. 음악은 마음이란다.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요. 그래, 내 안에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야. 화가 났으면 그 화를, 슬프면 그 슬픔을 음악에 담는 거란다. 연우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묻는다. 아주머니, 저 좀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아무도 모르게 비밀로요. 내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린다. 3년간 쌓아올린 벽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다. 연우의 간절한 목소리 앞에서 나는 더 이상 가정부 홍씨가 아니다. 다시 음악을 사랑하는 한 사람이 되어버린다. 그래, 우리 비밀로 하자. 그렇게 우리의 밤 레슨이 시작되었다. 매일 밤 11시가 되면 연우는 양말을 신고 조용히 계단을 내려온다. 나는 이미 피아노 앞에 앉아 기다리고 있다. 하얀 압박장갑을 낀 채 여전히 등을 돌린 상태로. 첫 번째 밤, 나는 연우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가르쳤다. 연우야, 먼저 숨을 깊이 들이마셔봐. 14살 소녀는 내 말대로 천천히 숨을 들이쉰다. 그동안 얼마나 긴장한 채 피아노를 쳐왔는지 어깨와 목이 바위처럼 굳어있다. 이제 손목을 자연스럽게 늘어뜨려 물이 흐르듯이 나는 등을 돌린 채 시범을 보인다. 완전히 자유롭진 않지만 연우보다는 훨씬 자연스럽다. 아주머니, 이상해요. 손이 이렇게 편할 수가 있나요? 연우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묻어있다. 그도 그럴 것이 3년간 이미숙 교수에게 배운 자세는 긴장과 강박으로 가득했으니까. 손목에 힘을 주고 손가락을 높이 들고 등을 곧게 펴라는 지시들. 그런 것들이 연우를 짓눌렀던 것이다. 음악은 자연스러운 거야. 억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야. 나는 천천히 도레미 스케일을 연주한다. 단순한 음계지만 각 음마다 숨이 살아있다. 연우는 신기한 듯 내 손가락 움직임을 지켜본다. 이제 연우가 해봐.
연우가 조심스럽게 건반에 손을 올린다. 여전히 약간의 긴장감은 있지만 전보다는 훨씬 자연스럽다. 도레미파솔라시도 단순한 음계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연우는 처음 깨닫고 있는 듯하다. 일주일이 지나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연우의 낮 연습 소리가 달라졌다. 여전히 체른이 30번을 치고 있지만 예전처럼 기계적이지 않다. 음표와 음표 사이에 숨결이 깃들어 있었다. 이미숙 교수는 그 변화를 곧 눈치채기 시작했다. 연우야, 요즘 혹시 어디서 따로 배우고 있니? 55세의 교수는 날카롭게 물었다. 연우는 당황했다. 아, 아니에요, 선생님. 그럼 이 표현은 어떻게 된 거지? 누군가에게 배운 것처럼 느껴지는데. 나는 거실 구석에서 조용히 걸레질을 하며 이 대화를 엿들었다. 가슴이 조마조마했다. 들킬까봐, 모든 게 무너질까봐. 그냥 혼자 연습하다 보니. 연우의 목소리는 작아졌다. 거짓말이 서툰 아이였다. 이미숙 교수는 의심의 눈으로 방 안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청소 중인 나와 눈이 마주쳤다. 순간 심장이 멎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관심을 거두었다. 시골에서 올라온 가정부가 피아노를 칠 리 없다는 선입견 덕분이었다. 셋째 주가 되자 연우의 실력은 분명하게 달라져 있었다. 체른이 30번, 32번을 더 이상 기계처럼 치지 않았다. 각각의 선율에 의미를 담고 프레이즈마다 호흡을 넣었다. 음악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상하다. 정말 이상해. 이미숙 교수는 중얼거렸다. 기술적으로는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음악성은 전혀 다른 차원이었다. 예전에 딱딱하고 긴장된 연주가 아니라 누군가의 이야기가 담긴 음악이 되어 있었다. 연우야, 정말 혼자서 이렇게 된 거야? 네, 선생님. 연우는 여전히 거짓말에 익숙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의 비밀을 지키려는 간절함이 느껴졌다. 나는 밤마다 연우에게 음악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쳤다. 체르니 연습곡도 단순한 손가락 훈련이 아니라 그 안에 이야기가 있다는 것. 32번 연습곡의 경쾌한 리듬 속에는 봄날의 산책이 있고 35번의 느린 선율 속에는 조용한 사색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아주머니, 피아노가 이렇게 재미있는 거였어요. 어느 날 밤 연우가 반짝이는 눈빛으로 물었다. 14살 소녀의 순수한 호기심이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원래 음악은 재미있는 거야.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 내 말에 연우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다. 아주머니는 언제부터 피아노 치셨어요? 순간 나는 말문이 막혔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5살부터 시작해서 37년 동안 피아노와 함께 살아왔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어릴 적부터 오랫동안 쳤어. 그럼 아주머니도 옛날엔 피아니스트셨나요? 연우의 순진한 질문이 내 가슴을 찔렀다. 아이는 아직 모른다. 자신을 가르치고 있는 이 가정부 홍 씨가 한때는 KBS 클래식 프로그램에 출연하던 송희진이었다는 걸. 그냥 취미로 쳤을 뿐이야. 나는 얼버무리며 주제를 돌린다. 하지만 연우의 눈빛은 여전히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아이는 진실을 알고 싶어 했다. 한 달이 지나자 이미숙 교수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갔다. 연우의 변화는 너무 급격했고 너무 명확했다. 음악성은 하루아침에 늘어나는 것이 아니었다. 분명히 누군가 제대로 된 선생님이 있었다. 연우 어머니, 혹시 집에서 다른 분이 피아노를 가르치시는 건 아닌가요? 이미숙 교수는 어느 날 연우의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니요,
연우가 혼자 연습하는 것 외에는 없는데요. 최영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딸의 변화는 분명 느끼고 있었지만 좋은 변화이기에 굳이 그 원인을 캐묻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 상황이 오래 지속될 수는 없다는 걸.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날 것이고 그 순간 나는 다시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밤 11시가 되면 나는 피아노 앞에서 연우를 기다렸다. 하얀 압박 장갑을 낀 채, 등을 돌린 채. 내 손목은 여전히 아프다. 하지만 연우의 변화를 지켜보며 나 역시 조금씩 치유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2달째에 접어들자 연우의 변화는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다. 이제 연우는 체른이 30번을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소화해내고 있었다. 단순히 음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각 연습곡의 성격을 이해하고 표현하고 있었다. 이미숙 교수의 의심은 날로 깊어졌다. 그녀는 지난주부터 레슨 시간을 일부러 앞당기거나 늦추며 불시에 방문하기 시작했다. 혹시라도 다른 교사가 연우를 가르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할 수 있을까 싶어서였다. 연우야, 이번 주말에 모의 입시 시험이 있어. 참가해보자. 교수는 갑작스럽게 제안했다. 서울예고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실제 시험과 같은 환경에서 연주를 평가받는 자리였다. 나는 걸레질을 하며 이 대화를 듣고 있었는데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모의 입시요. 연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직은 그 무대가 부담스러운 나이였다. 요즘 얼마나 늘었는지 확인해보고 싶어서. 다른 애들과 비교하면 실력이 객관적으로 보일 거야.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 제안의 진짜 목적은 연우의 실력이 정말 혼자 힘으로 얻어진 것인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날 밤 연우는 평소보다 훨씬 불안한 모습이었다. 우리의 비밀 레슨 시간에도 손이 떨리고 있었다. 아주머니, 저 정말 모의 입시 봐도 될까요? 아직 실력이 부족한 것 같아서. 나는 여전히 등을 돌린 채 조용히 대답했다. 연우야,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해. 다른 사람과 비교하려 하지 마. 네 안에 있는 음악에만 집중해. 그런데 제가 잘못 치면 선생님이 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연우의 걱정이 내 마음속까지 파고들었다. 아이가 갑자기 너무 잘해버리면 이미숙 교수의 의심은 더 깊어질 것이다. 하지만 일부러 못 치라고 할 수도 없었다. 있는 그대로 해.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걸 자연스럽게 표현하면 돼. 주말이 되었다. 이미숙 교수는 연우를 데리고 강남의 한 음악학원으로 향했다. 나는 그저 집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오후 4시쯤 연우가 집으로 돌아왔다. 아이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다. 어땠어, 연우야? 어머니 최영희는 기대의 찬 목소리로 물었다.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연우의 대답은 짧고 담담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분명 뭔가 다른 것을 느꼈다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이미숙 교수는 연우를 집까지 데려다주며 최영희와 긴 대화를 나눴다. 나는 2층에서 청소하는 척하며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연우 어머니, 오늘 모의 입시에서 연우가 꽤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정말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약간 이상한 점이 있어요. 이상하다니요? 연우의 연주가 너무 성숙해요. 중학교 2학년이 표현하기엔 과할 정도로. 그게 문제가 되나요? 문제는 아니에요. 다만 궁금한 거죠. 연우가 정말 혼자서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요. 혹시 연우가 거짓말을 했다는 뜻인가요?
최영희의 목소리엔 불쾌함이 묻어났다. 어머니로서 딸이 의심받는 것이 달가울 리 없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확인하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혹시 집에 피아노를 칠 줄 아는 분이 계신가요? 그 순간 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의 의심이 점점 내게 다가오고 있었다. 글쎄요. 저희 집엔 저랑 남편, 연우, 그리고 가정부 아주머니밖에 없는데요. 가정부 아주머니요? 네, 6개월 전부터 모시고 있는데 시골에서 오셨어요. 이미숙 교수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그분과 한번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까요? 내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다. 드디어 내가 가장 두려워하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아주머니는 지금 장 보러 나가셨어요. 필요하시면 내일 말씀드릴게요. 다행히 최영희가 자연스럽게 상황을 넘겼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날 밤 연우와의 레슨에서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연우야, 오늘 모의 입시에서 어떤 느낌이었어? 신기했어요, 아주머니. 예전엔 다른 애들 앞에서 치면 무서웠는데 오늘은 그냥 제 음악을 들려주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 말 속에 담긴 자신감, 음악을 통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해가는 소녀의 목소리가 내 마음을 울렸다. 그래, 그게 바로 진짜 음악이야. 하지만 내 마음은 복잡했다. 연우의 성장이 기쁜 동시에 우리의 비밀이 위태로워지고 있다는 현실이 두려웠다. 아주머니, 혹시 우리가 들킬까봐 걱정되세요? 연우의 예리한 질문에 나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조금 네가 너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주머니는 제가 더 좋은 선생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미안해. 나는 너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거든. 아니에요. 저는 아주머니가 제일 좋은 선생님이에요. 순수한 말이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다. 동시에 내가 이 아이에게 감추고 있는 모든 진실이 무겁게 짓눌렀다. 이미숙 교수의 의심은 멈추지 않았다. 다음 주 레슨에서는 더욱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지며 추궁해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점점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다. 언젠가는 선택해야 할 순간이 올 것이다. 연우를 지키기 위해 다시 사라질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밝히고 모든 것을 감수할 것인가? 하얀 압박장갑 속 내 손목이 욱신거렸다. 마치 앞으로 다가올 고통을 예고하는 듯이. 세 번째 달이 시작되자 이미숙 교수의 의심은 집요한 추적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레슨 시간 외에도 불시에 집을 찾아오기 시작했다. 55 새 베테랑 교수의 눈에는 연우의 변화가 너무 급작스럽고 너무 명확했다. 혼자만의 연습으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깊이와 감정이 연우의 음악 안에 담겨 있었다. 혹시 연우 어머니, 집에서 클래식 음악 자주 들으세요? 어느 날 이미숙 교수가 갑작스럽게 물었다. 나는 거실 한편에서 화분에 물을 주며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가끔은요. 왜요? 연우의 음악적 해석이 단순한 기술 연습으로는 나올 수 없는 수준이라서요. 분명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최영희는 잠시 머뭇거렸다. 자신은 피아노를 포기한 지 오래였고 딸에게 음악적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다. 글쎄요. 혹시 학교 선생님이나 친구들한테 배운 걸까요? 중학교 음악 시간에 바흐의 대위법적 구조를 이해시키진 않아요. 연우의 표현력은 그 이상이에요. 이미숙 교수의 말투는 점점 단호해졌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이 내게로 향했다. 혹시 가정부 아주머니는 피아노 치실 줄 아세요?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물뿌리개가 미끄러질 뻔했다. 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하려 애썼다. 아니요, 전혀요. 시골에서만 살았어요. 피아노 같은 건 배운 적도 없고요. 그냥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고 어딘가 날 꿰뚫는 듯했다. 그날 저녁 연우의 아버지인 김정우 변호사가 가족 회의를 소집했다. IMF 이후 늘 바빴던 그도 최근 연우의 변화에는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여보, 연우 피아노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던가. 이상하대요. 연우가 너무 갑자기 늘었다고. 그게 왜 문제야? 잘하는 게 좋은 거 아닌가? 47세인 김정우는 논리적인 인물이었다. 하지만 최영희의 걱정은 단순한 실력 문제가 아니었다. 선생님 말씀이 누군가 따로 연우를 가르치는 것 같다고 하시던데. 연우야, 너 정말 혼자서 연습한 거지? 14살 소녀에게는 더 이상 거짓말이 쉽지 않았다. 네, 아빠. 정말 혼자 했어요. 그 목소리는 작고 떨렸다. 나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며 그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가슴이 조마조마하게 조여왔다. 며칠 후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다. 다음 레슨에서 이미숙 교수는 연우에게 즉흥 연주 테스트를 지시했다. 연우야, 이 곡 한번 쳐봐. 처음 보는 악보야. 바흐의 인벤션이었다. 연우가 한 번도 배워본 적 없는 곡. 나는 2층에서 청소하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다. 연우는 악보를 잠시 들여다본 뒤 조심스럽게 연주를 시작했다. 성부 간의 독립성, 리듬의 균형, 프레이징. 어린 소녀의 손끝에서 믿기지 않는 해석이 흘러나왔다. 이건 내가 밤마다 가르쳐준 음악 이론의 결과였다. 바흐의 대위법 구조를 이해하고 각 선율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기술이 아닌 사고와 감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이미숙 교수는 속삭이듯 중얼거렸다. 그녀는 수많은 학생을 봐왔지만 이런 수준은 경험으로만 가능한 해석이었다. 연우야, 정말 마지막으로 묻는다. 너 누군가한테 배우고 있는 거 아니니? 아, 아니에요, 선생님. 정말 혼자. 그 순간이었다. 나는 2층에서 급히 내려오다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다. 손에 들고 있던 청소도구들이 바닥에 떨어졌고 충격으로 왼손의 하얀 압박장갑이 벗겨졌다. 손목과 손가락 사이에 드러난 특수 보조기. 수근관 증후군 치료용 의료기기였다. 그리고 손끝에는 오랜 세월 피아노를 쳐온 사람에게만 생기는 굳은 살이 선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이미숙 교수의 시선이 내 손에 고정되었다. 그녀의 표정이 단단하게 굳었다. 베테랑 피아노 교수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다. 그것은 단순한 생활의 흔적이 아니었다. 분명히 전문 연주자의 손이었다. 잠깐만요. 이미숙 교수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리고 내게 다가왔다. 혹시 정말 피아노 치실 줄 모르세요? 나는 당황해 장갑을 다시 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걸 보았다. 그게 예전에 농사일 하다가 농사일로는 이런 굳은 살이 생기지 않아요. 이미숙 교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다. 그녀는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피아니스트의 손을 봐왔다. 이런 손은 하루 이틀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아주머니,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홍미숙입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거짓 이름을 댔다. 하지만 그녀는 뭔가를 떠올리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음악을 전공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정말 아니에요. 하지만 교수는 이미 결론을 내린 눈빛이었다. 연우의 급격한 실력 향상,
이 집에 숨어있는 피아노, 가정부, 피아노 경력자. 모든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다. 연우야, 너 혹시 이 아주머니한테 피아노 배우고 있는 거지? 연우는 당황한 표정으로 나와 이미숙 교수를 번갈아 바라봤다. 14살 소녀는 더 이상 거짓말을 이어갈 수 없었다. 저는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났다. 우리의 비밀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었다. 이미숙 교수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다 들켰다, 연우야. 그녀는 곧장 내 쪽으로 돌아섰다. 도대체 누구시죠? 왜 정체를 숨기고 이 집에서 일하고 계신 겁니까? 순간 시간이 멈춘 듯했다. 3년간 쌓아올린 나의 침묵과 은둔의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연우는 두려움에 찬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천천히 하얀 압박장갑을 완전히 벗었다. 죽은 관중후군으로 부어오른 손목, 특수보조기, 그리고 수십 년간 피아노를 연주한 사람만이 지닐 수 있는 손끝에 굳은 살. 모든 것이 그 앞에 드러났다. 침묵이 흐르는 거실에서 나는 마침내 내 과거를 마주해야만 했다. 연우 어머니. 이미숙 교수가 목소리를 높여 최영희를 불렀다. 상황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진지해지고 있었다. 내가 가장 두려워했던 순간이 드디어 현실이 되어버렸다. 잠깐만요.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부탁드릴게요. 잠깐만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모두가 조용해졌다. 나는 연우와 이미숙 교수, 그리고 이 집의 벽과 피아노 앞에 서서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제 이름은 홍미숙이 아닙니다. 제 본명은 송희진입니다. 그 이름을 말하는 데에는 너무 많은 용기가 필요했다. 나는 다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3년 전까지 저는 피아니스트로 활동했어요. 국내외에서 연주회를 열고 방송에도 나가며 꽤 바쁘고 치열한 삶을 살았죠. 하지만 그때 기억이 떠올랐다. 무리한 연습, 아파오는 손목, 점점 무뎌지는 손끝, 그리고 의사의 냉정한 진단. 손이 망가졌어요. 연주를 더 이상 하면 평생 못 쓸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때 IMF가 터졌고 연주회는 모두 취소됐고 저는 사라졌어요. 아무도 제게 관심 없었어요. 모두 생존에 바빴으니까요. 나는 조용히 피아노를 바라보았다. 연우가 매일 앉는 그 자리를. 이 집에 가정부로 오게 된 건 그냥 살아야 했으니까요. 아무도 제 과거를 모르고 저는 조용히 숨을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나는 연우를 바라보았다. 소녀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이 아이를 보면서 저도 모르게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감정을 나누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연우가 그렇게 간절하게 말하더군요. 저도 그렇게 치고 싶어요. 그렇게 아름답게. 나는 다시 모두를 바라보았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다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숨는 대신 누군가에게 음악의 기쁨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것이 제 마지막 음악이 될지라도. 침묵이 거실을 가득 채웠다. 이미숙 교수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도 복잡한 감정이 어렸다. 송희진, 그 이름 기억납니다. KBS 저녁의 클래식. 당신 정말 그분이었군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연우가 나에게 다가왔다. 아이는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았다. 하얀 장갑도 보조기도 없이 드러난 손을. 아주머니, 아니 선생님,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음악이 이렇게 행복한 거라는 걸 몰랐어요. 저한테 음악을 주셔서 감사해요. 나는 아이를 조용히 안았다.
한없이 여리고 따뜻한 아이의 천이 내 손끝까지 전해졌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다. 비밀이 드러났지만 이제는 그 비밀이 누군가의 삶을 바꿨기 때문이다. 연우의 연주는 날이 갈수록 깊어졌고 피아노 앞에 앉는 시간이 더 이상 고통이 아닌 기쁨이 되었다. 그리고 나는 다시 피아노 앞에 앉는다. 하얀 압박 장갑을 낀 채로. 손목은 여전히 아프고 손끝은 예전 같지 않지만 마음은 여전히 살아있다. 음악은 다시 내 안에서 숨쉬고 있었다.